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표 상호관세에 위헌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더 올리며 보복성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비웃듯 무역법 122조라는 우회로를 뚫은 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한 150일의 투자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9시간 만에 10% 보편 관세를 강행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서명 하루 만에 세율을 법적 상한선인 15%로 전격 상향하며 관세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 이번 조치의 명분은 무역법 122조지만 그 이면에는 대통령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150일의 한시적 시한이라는 치밀한 설계가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반도체 등 핵심 제품을 집중 조사해 현재 보편 관세에 고유 품목 관세까지 더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투자 규모에 따라 관세 폭탄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무역 제재를 넘어 반도체 생산 거점을 겨냥한 산업재표 내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가 주요 고객사인 만큼 이번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들었다는 분석. 특히 15% 관세가 기존 품목 관세에 더해지는 가산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수익성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가격 인상은 곧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합니다. SK하이닉스는 미 빅테크 기업들의 관세 전가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고대역폭 메모리 후공정의 미국 현지화라는 거센 요구까지 더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테일러 팹의 가동 시점과 맞물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선단 공정 기술의 조기 이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세율 15%가 아니라 한국의 제조 공정과 핵심 인력을 미국 본토로 강제 이전해 글로벌 반도체의 가치 사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기술 패권 이전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화장품 ODM 업계 1위 기업 코스맥스가 화장품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이탈리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인수를 통해 유럽 생산 기지를 확보한 건데요. 코스맥스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코스맥스가 이탈리아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유럽의 첫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영업사무소는 있었지만 유럽 현지에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맥스는 이탈리아 ODM 기업인 케미노바 지분 51%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1985년 설립된 케미노바는 글로벌 뷰티 기업들이 밀집한 뷰티밸리의 중심에 자리 잡은 기업으로 지난해 약 18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연간 2천만 개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스맥스는 한국과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총 5개 권역에 이르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연간 33억 개에 달하는 기존 생산 규모에 유럽 현지 거점이 더해지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모습. 특히 유럽은 규제가 까다로운 동시에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코스맥스가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품질 기준과 인증 절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코스맥스는 프랑스의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인 유로핀즈와 화장품 임상시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최근에는 차세대 자외선 차단 지수 시험법을 국내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기준에 맞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입니다.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생산과 기술, 인증 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한 코스맥스. 유럽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을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릅니다. KB금융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정관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번 이사회를 거쳐 정관이 변경되면 양 회장은 새 규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이사회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은 연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라며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입니다. 아직 8개월가량 남았지만 당국이 올해 안에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연임 규정 개정이 선제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이사회와 다음 달 주총을 거쳐 정관이 변경되면 양 회장은 새 규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현재는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이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결의가 도입되면 3분의 2, 즉 67%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연임 문턱이 대폭 높아지는 겁니다. 지분 구조가 분산된 금융지주 특성상 67% 찬성률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KB금융이 당국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에도 유사한 정관 개정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 회장이 스스로 연임 문턱을 높이는 선택을 할지 이번 주 이사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철강 산업이 건설 경기 불안과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익구조 다변화에 나섰는데요. 그룹이 보유한 대규모 부지와 전력망 등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겠다는 전략인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는 동국제강. 건설 경기 침체로 봉연강 수요가 줄어든 데다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본업인 철강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며 지주사 동국홀딩스의 부채 비율도 전년보다 31%포인트 오른 11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그룹은 AIDC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익구조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지주사 공시를 통해 연내 데이터 센터 건설과 인프라 제공 사업에 진출해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형 IT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뒤늦게 뛰어든 철강사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과 신뢰도가 핵심이기 때문 결국 글로벌 빅테크와 같은 핵심 수요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동국제강은 신사업을 위해 자본금 일부를 잉여금으로 전환하며 약 2천억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본업의 수익 창출력이 떨어지면서 자본금 조정만으로는 지속적인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에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결국 수익성을 조기에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익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행보가 오히려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한미약품이 지난 2024년부터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격동의 1년을 보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재현 대표가 성추행 의혹 임원을 비호했다며 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건데요. 반복되는 내용에 임직원들의 피로감이 커지자 박 대표는 직접 메시지를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녹취에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임원 A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 녹취의 제보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입니다. A씨는 결국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자진 퇴사 후 타 제약사로 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주주인 신 회장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입니다. 신 회장 측은 해당 의혹에 반박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미약품은 창업주 별세 후 상속세 문제로 모녀와 아들들 간 극심한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 모친인 송영숙 회장과 창업주 고향 후배인 신동국 회장 등이 포함된 사자연합이 승기를 잡으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너 일가와 신 회장 사이 물밑 잡음이 들리더니 이번 박 대표의 고발로 경영진 사이 균열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감지됩니다. 한미약품 재직 중인 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후 소위 지휘권을 잡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내쳐지고 있다며 속히 안정화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박 대표는 보도가 나간 지난 20일 밤 10시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안정에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특정 대주주에게 책임 있는 논의를 요청했으나 비난과 압박으로 돌아와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며 한미의 정체성을 지킬 테니 본인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신 회장의 비용 절감 기조 등의 피로감을 느낀 구성원은 박 대표의 외부 세력 견제에는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23일 한미약품 본부장과 각 본부 임원들은 신 회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다만 박 대표 개인의 연임 지지로까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시장의 반응은 차분합니다. 녹취록 보도 당일인 20일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이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비만 치료제 등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견고해 경영진 갈등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신동국 회장 측도 조만간 반박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약품의 경영권 향방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슬비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2조 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 연속 2조 클럽을 이어갔습니다. 실적과 건전성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둘러싼 아쉬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삼성생명이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간과 동시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지배주주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2조 3,028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5년 연결 손익을 보면 보험 서비스 손익은 CSM 손익 확대와 예실차 축소 영향으로 9,7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투자 손익은 자산부채 관리 원칙에 기반한 운용을 통해 2조 2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 연결 손익은 2조 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2조 클럽을 유지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입니다.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98%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실적보다 주주 환원 정책에 쏠렸습니다. 수익성과 건전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이에 비해 주주 환원 정책은 다소 소극적이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완삼 삼성생명 CFO는 20일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점과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도 커 배당 지급률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추진하는 핵심은 주당 배당금의 단계적 상향이라며 밸류업 공시와 자사주 소각 계획 역시 상법 개정 방향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환원 정책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자기 자본이 증가했지만 주주가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다소 느슨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배당 성향은 41.3%로 상승했지만 전년도 삼성전자 지분 처분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네이버가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동시에 정관의 주주를 명시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보상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됩니다. 최현두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다음 달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1명의 이사 보수 한도를 기존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를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공시에서 보수 상향 사유로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 책임자의 주식 보상 비중 확대와 최근 주가 변동성을 언급했습니다. 주식 보상은 주가에 따라 실제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보상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보수 한도의 여유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내달 주총에서 정관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명시합니다. 경영 판단 과정에서 주주 가치까지 직접 고려하도록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는 C레벨 임원을 6인 체제로 확대하며 전문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김광현 최고 데이터 콘텐츠 책임자, 유봉석 최고 책임경영 책임자, 황순배 최고 인사 책임자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창업자인 이혜진 이사회 의장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 이번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 7명과 사회이사 4명 등 총 11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한 총액 상한선입니다. 다만 공시에 CEO와 CFO의 주식 보상 비중 확대가 사유로 명시된 만큼 실질적으론 경영진 보수의 변동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보수 상향과 주주 명문화는 확대된 리더십 체제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최현두입니다. 온라인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이 편중된 수익구조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국내 2위 대체투자 운용사인 마스턴 투자운용 인수 유력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대체투자 부문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키움증권이 리테일 의존도를 줄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모기업 다오키움그룹은 마스턴 투자운용의 유력 인수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은 국내 2위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 창업주인 김대영 고문과 우후지분 포함 경영권 지분 40에서 50%가 약 5천억 원의 몸값으로 M&A 시장에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의 인수설을 두고 업계에선 리테일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리테일 신흥 강자의 추격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황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 키움증권의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은 25.8%로 전체 1위. 리테일 전통 강자 타이틀을 지켰으나 온라인 신흥 증권사들의 약진으로 점유율은 하락세입니다. 리테일 부문은 증시 상황에 따라 수익성 변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테일 중심 수익 구조가 상승장에서는 퀀텀 점프 요인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수익성이 급감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순이익 1조 원을 달성했지만 증시가 폭락했던 2019년 2분기 순이익은 6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줄었습니다. 이에 2024년 취임한 엄주성 사장은 IB와 PF 분야 확대를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키움증권의 PF 신용보강 규모는 2조 184억 원으로 메리트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뒤이은 업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턴 투자운용 인수 시 키움증권은 그룹 내 키움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PE, 키움캐피탈 등과 협업으로 대체투자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마스턴 투자운용의 포트폴리오 중 23%가 물류센터고 키움증권이 물류센터를 상업용 부동산 PF의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공통분모가 시너지 효과를 더욱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IS동서가 건설 경기 한파 속에서 체질 변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비건설 부문 매출 비중이 60%를 넘기며 사실상 종합환경 기업으로 변신하는 모습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IS동서가 지난해 매출 1조 2,344억 원, 영업이익 6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8.5%, 영업이익은 61.2%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건설 부문 대손 충당금 653억 원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털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목할 점은 사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환경, 콘크리트, 배터리 등 비건설 부문 매출 비중이 60.4%를 기록했습니다. 건설회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비건설 사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겁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부문도 눈에 띕니다. 배터리 업황 부진 속에서도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신사업이 단순한 투자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 반면 건설 부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분기 건설 부문 매출은 1,0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억 원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건설 경기 둔화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영진도 새 판을 짰습니다. 지난달 허필식 대표가 사임하고 백이문 남병옥 2인 대표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올해는 경북 경산시 일대에 3,443세대 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산 펜타일즈 W 등 초대형 자체 사업 분양을 앞두고 있어 건설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IS 동서가 단순 시공을 넘어 자재 제조부터 폐기물 처리,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했다고 평가합니다. 건설 절벽이라는 위기 속에서 비건설 사업으로 체질을 바꾼 IS 동서의 전략이 올해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노르페인트가 약 1년 새 대표를 3번이나 교체하자 100여 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4달, 길게는 9달 만에 대표이사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새 대표를 세워 경영체계를 정비한 뒤 최종적으로 3세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준혁 기자입니다. 1945년 설립된 국내 페인트 업계 터줏대감 노르페인트. 지난해 넉 달 만에 대표를 바꾸더니 이번엔 9달 만에 또 대표이사를 교체했습니다. 작년 12월 선임된 김학근 대표. 이번엔 얼마나 자리를 지속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 노르페인트는 2006년 6월 노르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돼 설립된 이후 조성국 대표가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해 3월 김용기 대표가 새 수장으로 선임됐지만 넉 달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고 뒤이어 이수민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도 선임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또다시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김 대표 체제가 2달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약 1년 새 대표이사가 3차례나 교체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잦은 대표의 교체 배경으로 3세 승계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홀딩스는 한영재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 회장의 장남인 한원석 부사장이 차기 승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한 회장의 지분은 25.68%, 한 부사장은 3.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오너일가 지분율은 45.35%. 재계 관계자들은 한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 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새 대표를 세워 경영 체계를 정비한 뒤 최종적으로 3세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포석 아니냐는 겁니다. 다만 잦은 수장 교체는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대표가 바뀔 때마다 전략 방향이 흔들릴 수 있고 임직원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페인트 관계자는 최근 대표이사 교체는 모두 한 부사장의 승계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준엽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